주공을 맡은 미 해병 5연대와 우리 해병대 앞에 고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군사적으로 가치 있는 고지들이었다. 감제가 잘 되고 네. 공격을 퍼붓기에 좋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는 여기는 서울로 이제 들어가려면 여기를 반드시 뚫고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여기에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안산 일대에 보면은 저 안산 밑으로 문어발처럼 이렇게 세 가닥으로 능선이 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문어발 중에서도 가운데 문어발이 안산에서부터 연희고지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와우산까지 이어지는 능선군입니다. 오늘 저는 6.25 전쟁 핵심 전장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모래내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곳을 넘어가면은 연세대와 신촌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지금 저기 보이시는 고지가 하나 보이시죠? 저게 바로 그 유명한 백사고지입니다. 이곳을 넘어서야만, 백사고지를 넘어서야만 서울 시내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바로 그 중요한 지점이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주변에 나무가 빽빽하게 이렇게 둘려져 있어 갖고 잘 지형 구분이 안 가실 텐데 지금 저 뒤에 보시는 쪽이 바로 아까 건너온 모래내 홍계천 쪽입니다. 야, 지금도 저렇게 완전 원시림 같은 느낌인데. 그때는 저런 게 없어요. 네, 그때는 그냥 민둥산이라고 보면 돼요. 민둥산이에요. 네. 그럼 미군 진격하는 모습이 다 내려다 보였겠네. 다시 한번 우리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서초방 돌파선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네, 9월 20일 한강 도하를 한 다음에 행주에서 도하를 한 다음에 이때 미 10군단에서는 상황을 굉장히 낙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강 도하까지 했고 여기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서울 심장부네. 북한군이 이제 다 무너졌나 보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격 전열을 갖다가 정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의미 있는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걸프전 때도 미 해병대가 거의 앞에까지 갔지만은 마지막 해방의 임무는 이 아랍군에게 넘겼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진격해 올 때는 한국 해병대가 주로 후비대나 측면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는데 저녁에 발령 내는 명령에서는 한국 해병대를 중앙에 세웁니다. 자, 이제 이 영광은 이제 너네 한국 해병대에게 양보해 주겠다라는 그런 배려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당시에 해군 참모총장이셨던 이 손원일 제독도 네, 우리 요구했죠. 해병대가 이제 좀 부수적인 임무가 아니라 이제 딱 주공을 설 수 있게 좀 배려를 해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21일 이 공격 준비를 하는 와중에서 한국 해병대에게는 저 백사고지를 넘어서 가운데로 경의선 철길을 따라서 서울역 방향으로 서울 시내로 진입하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지고요. 이제까지 계속 중앙에 있었던 미 해병대 지금 5연대의 2개 대대는 측면 방향으로 공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미 해병대 5연대 3대대는 백년산을 거쳐서 안산 쪽으로 넘어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고 이 남쪽에 있던 1대대에게는 저 홍대에 있는 와우산 쪽을 점령을 해라 이렇게 양측방 임무를 맡긴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해병대에게 저 백사고지 점령 임무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한국 해병대 드디어 이제 주공을 맡아서 오후 한 2시 30분부터 모래내를 건너서 백사고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때 백사고지가 굉장히 험해갖고 여기를 완강하게 지켰으면 큰 피해를 입었을 텐데 그래도 북한군의 저항이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약 사상자 28명 정도를 내고 그날 6시 30분에 백사고지 정상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이제 쫓겨가면서 이제 그 다음 뒤에 스미스 능선 쪽으로 연희고지군을 향해서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날 밤에는 당연히 백사고지 경비를 했는데 이날 밤에 북한군이 일부 역습을 해옵니다. 연희동 쪽을 가로질러 갖고 다시 백사고지 쪽을 두들겨 보지만은 이곳을 단단히 지키고 있던 우리 한국 해병대들이 격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22일 이제 본격적으로 연세대 방향으로 밀고 갈 준비를 합니다. 거기가 지금 궁동공원이 있는데요. 그 궁동공원 선에 1대대 3개 중대가 쫙 정렬을 해서 연세대 방향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시에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북한군의 저항에 부닥치게 됩니다. 북한군이 당연히 저 당시에 낙관했던 게 뭐 설마 저기서 지키고 있겠어? 당연히 북한군은 안산 서대문 형무소 바로 그쪽 라인이 더 훨씬 능선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주저항선을 펼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그 연세대 서쪽의 그 언덕에서
연희동 쪽을 향해서 계속 포화가 자동화기가 밀어닥쳤습니다. 그리고 저기 항공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당시엔 주택이 없었어요. 그냥 개활지였습니다. 거의 1km 안에 지점을 건너다 보니까 그대로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자동화기 사격에. 당연히 우리 한국해병대는 아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지형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훈련이 부족해서 여기 완전히 고립이 돼갖고 거의 전진을 못하고 결국에 이날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 일대 이제 방어 병력을 본격적으로 배치했던 거는 19일부터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안산에서부터 쭉 일대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산에 주로 이제 지휘부들이 위치를 했어서 사실 이제 오는 게 다 보이는 상황인 네네. 겁니다. 그리고 백사고지도 뺏긴 걸 다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보다 이 연희고지 일대에서 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었던 거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설마 여기에 많이 있겠어라는 이제 네.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방어 병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네. 이 참 왜 이렇게 전투가 치열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때 증원된 부대 중에 하나가 25 여단이었습니다. 네. 네네. 25 여단이 원래 철원 지역에 있던 부대였어요. 네. 이제 상륙 작전이 발생한 걸 알고서 이쪽으로 전진 배치가 됐는데 이 부대가 교육 부대였습니다. 네. 훈련시키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고제로 여러 가지 화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교 역할을 했던 부대. 근데 조교와 훈련병들이 막 섞여갖고 왔는데 편제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약 2,500명 정도가 됐는데 보병이 2개 대대인데 중기관총이 4개 대대고요. 그리고 공병 1개 대대가 있었고 월미도에서 썼던 그 76mm 포두 1개 대대가 있었고 120mm 박격포두 1개 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어요. 이 중화기들을 어디에 배치할까 이 북한군 쪽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여기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했는지. 이게 경의선 철길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경의선이 서울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신촌 쪽으로 가는데 수색 쪽으로 가는데 터널 3개를 지납니다. 첫 번째가 아현동 아현 터널을 지나고요. 그 다음이 의령 터널,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신촌역 넘어서 수색 가기 전에 내려가면은 연희 터널이 있습니다. 왜 이곳을 중시했냐면은 그 당시 북한군은 계속된 폭격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터널이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시러운 장비들을 그 터널 속에다 다 집어넣고 그 안에 지휘부도 차려가면서 그 터널 하나하나를 요새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일 끝 터널, 연희 터널이 바로 또 중요한 방어선으로 적합했고 또 아까 심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일대 옛날 일본군 연병장이 있었습니다. 네. 훈련장이 있어갖고 우리도 뭐 예비군 훈련장 같은 데 보면 뒤에 참호 같은 거 많이 파놨잖아요. 그럼 참호선이 미리 있으니까 거기에 또 그동안 서울 진공해 오는 동안에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동원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 시민들을 다수 끌고 와서 거기다 막 참호를 엄청나게 파갖고 그 지금 연세대 옆에 지금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거기가 정말로 많은 개인호 교통호 이런 것들이 거기다 이제 굴도 파놓고 해서 아주 그 며칠 사이에 아주 치밀한 요새화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곳을 우리 해병대가 정면으로 승부를 걸었으니 그것도 개활지에서 네. 이게 뚫릴 리가 없죠. 네, 저는 지금 연희동의 맛집거리로 유명한 연희 맛길에 나와 있습니다. 22일 아침 저 백사고지에서 공격을 시작한 한국해병대가 악전고투 끝에 결국 진출한 최대 한계선이 바로 이곳, 이 부근에서 공격이 막혔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맛집들이 즐비해서 연희 맛길로 알려진 그런 큰 길이지만은 사실 이곳은 6.25 당시에는 개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하나의 자연장애물이 돼갖고 여기서 막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날 오후에도 계속 공격을 시도해봤지만은 더 이상 전진을 이뤄내지 못하고요. 3중대는 미군 전차들의 지원을 받아서 저쪽 철길 쪽으로 계속 진격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이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일 오전에 한국해병대는 다시 한번 전력을 모아서 백사고주로부터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바로 이 개천 일대까지 진격한 다음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다급해진 신현준 사령관은 연대 본부와 그리고 연대 직할대에 있던 병력들을 싹싹 긁어 모아서 약 60여 명을 증원하기까지 하지만은 증원부대가 투입되었어도 결국 이 개천을 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23일 오전 한국 해병대의 공격이 여기서 돈저돼 버리니까 결국에 미 해병대는
여기서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23일에 공격을 재개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양쪽의 측면은 그래도 공격 페이스가 순조로웠는데 왜 한국 해병대가 이렇게 전진을 못해? 그러면은 오늘은 한국 해병대도 출발하고 예비로 2대대가 있었습니다. 수색 쪽에 있던 2대대도 투입한다. 그래서 한국 해병대는 23일에 역시 연희동 쪽으로 해서 연세대 그 서쪽 능선 향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성산로 쪽으로 미 해병 5연대 2대대가 진짜 초월 공격을 같이 해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이게 지원화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항공기 많이 출격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고지군을 엄청나게 때려댔는데 워낙 북한군의 조밀하게 참호를 파놓고 화력이 또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저항이 완강했던 거죠. 결국 그래서 이때부터는 23일 오후부터는 주 공격을 미 해병 5연대 2대대가 맞습니다. 2대대가 그 철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그 연희터널 쪽 철길 양쪽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치열하게 공격을 해서 결국에 연희터널 고지까지는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방향을 북으로 틀어갔고 이제 연세대 방향 쪽으로, 지금 연세대 대운동장에서 올라가는 곳 서문 쪽, 바로 그쪽이 56고지가 있었는데 그쪽 방향으로 공격을 전환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공격이 쉽게 돌파구를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강한 북한군의 방어에 막혀서 이미 북한군도 이 24일 아침이 되면은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폭격에 의해서 공관사를 보면은 이미 북한군 시체도 거의 1,500구 이상 널려 있었다고 하고요. 콜세어 폭격기들이 계속 이 일대 공격을 퍼부어갖고 그냥 엄청난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 아침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D중대의 중대장이 바로 스미스였습니다. 스미스. 예. 또 하나의 스미스였죠. 스미스 대위가 이 56고지 연대 서문 쪽을 갔다가 올라가는데 이 공격을 선도하던 스미스 대위가 총을 맞고 전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가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언더우드 가옥은 바로 이 치열했던 연희고지 전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랜드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저쪽 방향이 연세대학교 서문 방향, 즉 56고지 방향인데요. 저 56고지에서 24일 아침에 드디어 스미스 중대가 이 언더우드가 가옥 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56고지로부터 미 해병대 D중대가 24일 아침에 공격을 시작해서 쭉 올라오는 곳이 바로 이 언더우드가 가옥 옆에 있는 바로 이 언덕입니다. 바로 이 언덕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죠. 이 언덕 주변이 지금은 굉장히 평화로운 이런 숲이지만은 이곳 하나하나에 곳곳에 다 참호가 건설이 돼갖고 이곳을 자리 잡고 있던 북한군이 치열하게 저항을 하면서 격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공격에서 큰 피해를 입어서 D중대는 불과 44명 수준까지 전력이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되고요. D중대는 그래서 추가 증원을 요구했지만은 미 해병도 이제 더 이상 지원할 병력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더 강력한 지원 포격과 콜세어 4대가 출격을 해서 이 언덕 일대를 갖다가 맹렬하게 폭격을 해댐으로써 이제 북한군의 저항이 조금 잦아들게 되었고, 이제 그 사이를 틈타서 10시 반에 44명의 D중대가 이 언덕을 향해서 공격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D중대는 이 언덕을 약 1시간의 격전 끝에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스미스 중대장이 여기서 바로 전사하게 되고, 이 언덕을 장악했을 때는 D중대원이 불과 26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피해였지만은 D중대가 이 언덕을 장악함으로써 마침내 북한군의 이 주저항선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이제 더 이상 이곳을 지킬 그럴 전의를 상실하고 북한군 병력들이 안산과 독립문 쪽으로 후퇴하면서부터 드디어 한미 해병대가 서울 탈환으로 가는 이 서쪽의 중요한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웅중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한국군 고지전에서도 중대가 정말 거의 다 사망하면서까지 고지를 탈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서울 수목작전에서 미국 중대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면서 탈환을 하는 상황도 있었네요.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전투죠. 예. 네. 그래서
연세대를 이렇게 24일까지 거의 뭐 피로써 양군이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의령터널 고지였죠. 네. 세 번째도. 근데 의령터널 고지로 가려고 하니까 더 이상 갈 힘이 없는 그렇죠. 겁니다. 여력이 없겠지. 제 72 고지 지금 바람산 쪽에 보니까 야 저기도 만만치 않은데 또 있어요 북한군이. 도저히 거기 또 북한군이 또 있을 것 같아갖고 어. 그쪽까지는 밀어붙이진 못하겠고 정비를 하고서 그 다음 날이 돼서야 9월 25일에 드디어 72 고지를 넘어서 지금 이대 정문 옆에 있는 그 의령터널 고지를 장악하는데 성공합니다. 정말 5일간 악전고투로 이뤄낸 피의 길이었죠. 그 신촌 거기가. 자, 그래서 이 연희고지 일대 전투를 갖다가 스미스 능선의 전투를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은 한국 해병대는 백사고지를 장악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연희고지군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인 셈이었죠. 하지만 뭐 이거는 당시에 우리 해병대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 대령, 나중에 장군도 우리 해병대 활약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우리 해병대가 처음부터 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미국 해병들로부터 이게 많은 것을 배우며 전투를 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며 앞으로 모든 장병들이 한 가족처럼 단결하여 용전분투한다면 반드시 우리 국방의 최강 부대가 될 날이 올 것이다. 네. 당시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런 용감한 미 해병들과 함께 싸울 수 있었던 이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걸 찾아갈 수 있는 자세는 지금도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백사고지를 우리가 많은 데서 연희고지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백사고지의 해병대 기념비가 거기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를 연희고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연희터널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위가 연희고지고 그리고 이 능선에서 그 우리 한미 해병대가 이렇게 네. 참 정말 피를 흘리며 수복을 했고 네. 스미스 중대가 이 희생으로 다시 되찾은 스미스 능선이 여기구나라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사실 스미스 대위가 또 전사를 했지만 스미스 장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근차근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또 장군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또 전진 스타일은 확실하게 공중 폭격이나 이 포병 지원을 통해서 안전을 좀 확보한 다음에 좀 진격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게 뚫리지 않는 경우에는 지휘부의 판단도 좀 있어야 될 것 그 같은데. 판단이 연희고지 전투가 정말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을 중간에 이루어집니다. 9월 25일 날 연희고지 전투가 종료가 됐고 우리가 승리를 했지만 아까 이제 9월 23일 날 이대리까지 투입을 했는데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알몬드는 이 해병대의 공격 속도에 너무나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었었고 특히 연희고지 일대에서 계속 이제 안 되는 걸 보면서 이제 불만을 넘어서 실망을 내비칩니다. 근데 스미스 네. 대위의 고지 탈환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거 표현하나요? 전입니다 지금. 그 전이군요. 네, 23일 시점입니다. 네네. 지금 23일 시점에 그 시점에서 아몬드가 스미스한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야, 너 지금 해병 1년대를 올려가지고 해병 5연대랑 함께 서측방으로 가려고 지금 네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해병 1년대는 한강 남쪽에서 우회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서울의 남쪽 혹은 동쪽을 공격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근데 스미스 생각은 달랐습니다. 스미스 생각은 해병대는 다 함께 협조된 공격을, 협동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해병대를 따로 하나 떼서 다른 기동을 하겠다는 것은 스미스는 원하지 않았고 강력하게 스미스가 이건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알몬드가 스미스에게 통보를 하나 해버립니다. 너 이거 24시간 내에 연희고지 못 뚫어내면은 내가 너희 전투지경선 이제 조정해버릴 거야. 그래서 이 남쪽 부분은 이제는 7사단에게 맡긴다. 그래서 7사단으로 하여금 서울 탈환 작전에 투입을 시킬 거야. 그래서 이미 7사단 32연대에게 너 준비해 서울 탈환 갈 거야 라고 이제 통보를 해버립니다. 그래 놓고 9월 24일 14시에 영등포에서 지휘관들 다 소집해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이제 통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24시간 내에 못 뚫어냈잖아요. 그러면서 알몬드가 여기 스미스 앉혀놓고 여기에는 7사단장 바 앉혀놓고 야 이제 모든 게 다 결정됐다. 7사단 너희가 한개 연대를 서울 탈환에 투입을 해라. 그리고 해병대 너희는 내가 전투지경선 좁혀줄 테니까 연희고지 뚫어내. 나머지 부분은 육군이 이제 한다. 이런 지시를 명령을 내리는 거죠. 결국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서울 탈환은 해병대가 해왔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해병의 서측방 돌파와 함께 육군의 서울 남쪽 공격이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게 됐고, 한마디로 서울 탈환 작전이 협조된 돌파 작전에서 이제는 포위전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작전 변환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알몬드가 굉장히 닥달한 배경에는 날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조금 뒤인 9월 26일이 추석이었어요. 추석, 한국의 이 큰 명절에 맞춰서 서울 탈환이 완성이 되면은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아니 아까는 그게 25일 전쟁 중요합니까? 발발일이었던 거. 네. 이거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그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원장님 이런 것이 정치적인 뭐 퍼즐이 완성이 되면 진짜 뭐가 달라집니까? 글쎄요. 아니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해서 장병들을 그러니까 약간은 저는 이제 미군 쪽에서 그 생각했다는 거는 약간 저는 그 맞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적으로 네. 보면은 베트남도 테트 오펜시브라고 해서 자기들 구정, 우린 설날이죠. 설날에 맞춰가지고 딱 봉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저는 의미들은 있을 것 같은데 미군 쪽에서 꼭 추석에 맞출 필요는 있었을까? 이건 있었죠. 뭐 나중에 메가더 장군이 크리스마스까지 끝내겠다. 이건 뭐 미국식으로 할 수 있는데 추석은 약간 스미스의 이제 기록을 보면은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스미스는 그 당시에 이제 회의석상에서 아몬드한테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몬드 군단장 당신이 너무나 9월 25일 메가더와 약속한 그 날짜에 집착을 하고 있다. 6.25 전쟁이 터진 그 3달 뒤를 너무 바라보고 있는데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알몬드가 7사단에게 야 니네가 서울수복작전 투입된다라고 한다면 네. 아까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7사단이 서울수복작전의 우측방을 남동 쪽에 오는 모루를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서울 탈환 작전이 완벽하게 지금 뒤틀려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뒤틀렸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우리가 더 평가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바뀌었잖아요. 담당 부대가 추가가 됐죠. 예.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 추가된 게 결국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좀 다시 평가를 해보면 될 것 네. 같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바뀐 역할을 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사단 32연대랑 한국군 17연대가 이제 투입이 됩니다. 서울 탈환 작전에. 네, 이제 7사단 32연대는 그 전까지 뭘 했냐면 이제 안양과 이제 수원으로 좀 진격하는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퇴로 차단도 하면서 연결 작전을 하려는 하는 임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2연대 같은 경우는 21일 날 수원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안양과 이제 점령했던 수원 지역을 뒤따라왔던 31연대한테 인계를 합니다. 본인은 이제 조금 당황했던 게 뭐냐면 특히 32연대장 뷰첸 부대령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임무가 이제 오산 쪽으로 내려가서 연결 작전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임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형태의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놀라고 당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군인 중에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임무인이 이제 다시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을 되잡고 이제 9월 24일 도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결정된 거는 24일 오후잖아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이 그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몬드가 이미 결심을 해놓고 미리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도와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월 25일에 신사리로 왔습니다. 신사동 지금에. 네. 넘어온 길이 바로 과천 쪽에서 넘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안양 쪽에서 지금도 인덕원 쪽으로 해서 과천으로 올라오는 게 제일 빠른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 남태령 넘어서 그 당시엔 거기도 허허벌판이었으니까 네. 쭉 사당역 쪽 있는 네. 데부터 올라가서 지금 반포로 간 거네. 네, 반포로 그렇죠. 가보죠. 네. 반포 잠원 지나서 신사동. 맞습니다. 네. 지금도 거기 보시면 사평역이라고 있대요. 네. 그래서 네. 그 신사동 쪽에 그 당시엔 사평리 이 일대에서 도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신사동이 신사리였군요. 네. 여기서 이제 도와를 하는데 어디로 도와하냐면 서빙고 쪽으로 이제 도와를 네. 하게 네, 됩니다. 반포에서 바로 건너편에 보이면은 네. 딱 있는 곳이죠. 안개 속에서 이대대가 무사히 도하를 하게 됐고 네.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남산으로 갑니다.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남산 중턱까지 진격을 하게 돼요. 이 이대대 뒤에 이제 도하했던 게 1대대였는데 1대대는 도하를 한 다음에 남산 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좀 틀어가지고 응봉 쪽으로 갑니다. 옥수 응봉 네, 쪽으로 옥수 넘어가서 응봉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됐고 오전이 좀 넘은 시점에서 안개가 걷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오냐면 집중적으로
공중 공격이 실시가 네, 됩니다. 폭격기들이 그래서 왔습니다. 아, 미군의 폭격기. 폭격기들이 해병대 폭격기들이 와서 이제 특히 은봉 쪽, 남산 쪽에 이제 집중 공격을 실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1대대 다음으로 이제 도하했던 게 3대대입니다. 3대대 같은 경우는 1대대를 이제 초월 공격해가지고 정오 시점에서 은봉을 이제 탈취를 하게 됐고, 아까 처음에 도하를 했던 2대대 남산 중턱까지 왔었잖아요. 2대대 같은 경우도 15시경에 남산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해방촌 쪽으로 넘어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26일에는 또 북한군이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그냥 빼앗긴 다음에 포기를 안 해요. 한번 역습을 한 번씩 꼭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물론 북한군 입장에서는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되긴 하지만 지연시키는 효과가 추격을 늦추게 되겠죠. 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역습까지 물리치면서 남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산 좌측에서 아까 의령 터널까지 넘어서 왔던 해병과 접촉을 이제 하게 만나게 되네요. 되는 겁니다. 이건 큰 효과가 있었던 그렇죠. 거죠. 만나게 됐다는 거는. 그리고 국군 17년대 같은 경우도 25일 날 오후부터,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신사대에서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도하를 하게 됐는데, 국군은 바로 중랑천으로 이제 갑니다. 중란천. 네, 완전 뒤쪽으로 올라가네요. 한양대 쪽으로, 왕십리. 한양대 넘어서 쪽으로. 왕십리, 네. 청량리 그쪽으로. 네, 그쪽으로 가서 중량교를 언제 오냐면 26일 새벽에 도착해요. 거의 많이 엄청 올라왔죠. 네네. 그러면서 또 나머지 이제 부대들 오후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용마산 아시죠? 용마 알죠. 그다음 네. 망우역 일대 고지군을 탈취를 했고, 여기를 점령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울 동측방과 함께 경춘가도랑 아니면 이 철도를 감지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글쎄, 거기가 하나 끊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쪽이. 그렇습니다. 네. 사실 미 7사단 32연대나 국군 17년대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손쉽게 이 일대를 공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북한군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거고, 그 말은 또 뭐냐면 북한군은 스미스 능선, 그러니까 서측선을 서측선에 네. 집중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그렇죠. 해 있었고, 여기는 사실상 방어를 제대로 못했다. 그렇다면은 사실 여기를 공격했던 건 우리가 대단히 기습적 효과를 줬다. 그렇다면 아몬드의 판단이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지 아몬드가 않았나, 더, 이런 평가도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혔다. 네, 물론 이건 또 다른 평가를 다시 할 수 있지만요. 네, 그래서 7사단이나 17년대가 공격을 하면서 이제 뭐가 됐냐면 북한군을 남쪽과 동쪽에서도 압박을 하게 됐고, 포위하게 진짜 이제 됐어요. 포위에 거의 이르르는 수준에 네.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북쪽도 전부 다 어느 정도는 탈환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한강 이남도 다 수복을 한 상태라고 봐야죠. 연결작전까지 했죠, 남산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네. 서울을 뺑 둘렀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서울이 전부 다 우리께 된 건 아니잖아요. 네. 시가전을 해서 완전히 소탕을 해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서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네. 광화문, 종로 이 일대이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9월 25일부터 미일 해병사단의 이제 서울 진공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루트를 보면은 해병 7전대는 그 서울 북쪽에 있는 북악산 일대 고지군을 점령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서울 북쪽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네네. 서울 북쪽입니다. 북악산 일대가.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이제 미 해병 5연대입니다. 연희고지 전투 등 치열한 전투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5연대는 서대문을 넘어서 이제 광화문 일대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게 목표였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었던 해병 1년대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부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우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덕역 방면으로 해서 서울역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숭례문, 그다음에 대학로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루트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일 오전에는 이 5해병과 1해병이 협조 공격까지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일 저녁에 20시 40분입니다. 아몬드가 어떤 보고를 받게 되냐면, 항공 경찰 보고인데 북한군이 서울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보고를 오. 받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아까 좀 전에 남산에서 연결 작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 7사단과 한국군 17년대가 어느 정도 계속 성공적으로 도하해서 서울을 압박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사단에게 당장 오늘 밤 서울 진공해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 밤에는 안 돼. 스미스가 싫어해. 언제 너무나 스미스를 잘 파악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스미스가 딱 그 말하죠. 야간의 시가전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군단장 명령이니까 이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시에 예하 부대 3개 연대에게 그래, 공격해야 된다. 다만 너희 예하 부대들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협조된 공격으로 도로를 따라서 천천히 진격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심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네. 하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가지고 야간 공격을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된다고요? 네,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뜻하지 않은 일이 뭐죠? 바로 북한군이 알아서 역습을 해왔습니다. 아, 내가 출발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공격을 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항상 똑같은 패턴, 도망가다가 비슷한 역습하고. 패턴. 네, 근데 이번 역습은 조금 성격이 달랐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몇 차례 여러 가지 역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역습은 지금까지 어떤 고지를 뺏긴 다음에 그걸 다시 뺏으려고 하거나 시간을 지연하기 위한 그런 역습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군이 이날 밤에 서울시 안에 있었던 주력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돌파 작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양동 기만 작전 같은 거예요. 기만 작전과 조금 유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역습을 통해서 해병대를 발을 묶어놓겠다라는 네, 어떤 네. 그런 계획하에 이루어진 역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월 25일 밤에 약 5천 명에 달하는 북한군의 이제 서울을 지키는 주력 부대가 실제로 서울을 빠져나가서 의정부를 통해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 25일 밤 12시경에 미칠사단 32연대가 이미 남산을 점령을 했고요. 이제 북한군이 철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찰 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아몬드는 자정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드디어 침공 3개월 만에 서울을 탈환했다라고 공식 선포를 해버립니다. 공식 발표를 했지만 메가더님 들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오, 진짜 메가더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커버. 그 다음 날 9월 26일 날 2시 10분에 메가더가 이제 공식적으로 유엔군이 서울을 장악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미식군단은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서울의 절반만 장악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본격적인 서울 시가전의 시작이 26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아. 근데 네. 여지껏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소련 군사잠단이 들어와서 거의 모든 것들에 상관을 하고 있었던 상태고 중국은 나 좀 알려줘봐 하고 계속 불만을 토로하던 상태잖아요. 네. 이 서울 퇴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관여를 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관여를 했죠. 뭐 전회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미 뭐 38선 이북으로 퇴각을 하라라는 식의 이제 명령도 거의 그렇습니다. 나왔고. 네네. 그래서 9월 25일 즈음 해가지고 소련군 시찰단이 북한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왔던 이 소련군이 바실레비치 자하로프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독소 전쟁 때 우크라이나 방면군의 참모장이었고요. 대일 전쟁 때는 말리노프스키의 바이칼 방면군 네, 참모장으로 참여를 했던 상당히 사람이에요. 높은 예. 사람을 보냈네요. 예. 그래서 와가지고 사실 저는 이 시찰단이 와가지고 보낸 보고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보고 보냈구나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보통은 공산군들이 아무리 심한 타격을 입어도 우리 진짜 심각해 이런 잘 안 하는데 진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게 첫 번째 보낸 거예요. 이건 진짜 급한 상황이다.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북한을 먼저 비난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련의 군사고문단이 진짜 잘못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낙동강 전선에도 문제가 있었고 네. 인천 상륙 작전 했으면 일괄적으로 딱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서로 손발이 안 맞았다. 이걸 딱 보냅니다. 근데 그거 외에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내려와서 권영하고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남한 사람들로서 육개사단을 편성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도 충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북한군이 철수하면서 남쪽에서 데려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보면 유명한 어떤 정치인들을 납북한 경우도 있지만 또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9개 사단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납치를 해서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6개 사단을 하겠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 북으로 끌고 와라.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재건할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북한 쪽에서는 이제는 서울 포기다. 라는 게 거의 결정나는 거죠. 그게 이제 25일, 26일 딱 이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5일 밤에 서대문 형무소 쪽을 공격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주요 부대가 빠져나가는 딱 그 시점하고 거의 일치된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듣고 보면은 결국에는 아몬드의 그 7사단을 전용해서 투입시켰던 결정이 북한군에게 있어서는 이제 동남쪽을 공격을 받으니까 잘못하면 퇴로가 차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을 줬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몬드가 이게 뒷걸음질을 찾는 건지 아니면 정말 천재의 전략가인지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사실 스미스와 아몬드 갈등에서 심적으로는 스미스 편에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스미스 스타일이
이 서울 진격에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작전 계획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포위 기동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포위 기동은 뭐가 있냐면 항상 리스크가 크잖아요. 근데 아몬드도 처음부터 그 리스크를 할 배짱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면 공격을 해서 해병대가 빨리 가줄 줄 알았지만 해병대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이 시점에서 해야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 자체가 이미 많이 늦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그러니까 스미스만 합니다. 닥달하지 말고 그 포위 기동을 빨리 본인이 선택해서 했으면 그렇죠. 더 좋은 뭐 결과를 결과론적으로는. 얻었었겠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상륙 작전도 다 한꺼번에 모든 부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축차적으로 계속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또 놓게 봤을 때는 뭐 아몬드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스미스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게 의아한 게요. 소련 그 참모장도 중국 얘기는 안 하네요. 항상 중국 얘기는 일단 중국은 없고요. 뒷전이네요, 다. 일단은 그 시찰단이 온 거는 지금 상황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일에 시찰단이 왔고 스티코프가 또 29일에 가서 박헌영하고 김일성을 또 만나요.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갈 것이냐. 물론 거기에도 지금 중국 얘기는 없는데 일단은 지도부를 싹 바꿔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김일성이 최고 사령관 겸 민족 보위상 겸임되는 게 소련의 정치국에서 9월 30일 날 승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육계사단 아까 말씀드렸던 남쪽의 인원을 가지고 이거를 더 편성하는 거 일단 승인이 나고요. 그다음에 10월 1일 날 서부사령관의 최용건, 동부사령관의 김책, 그다음에 참모총장의 김웅 이렇게 새로 이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남쪽에 빨치산 조직하는 겁니다. 어차피 못 올라온 군대는 남쪽에서 게릴라 전술을 해라. 싸우다 죽어라. 네. 근데 이제 요 지금 문서 속에는요. 스티코프가 보낸 거에는 29일자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중국 얘기가 없는데 저는 중국 얘기가 오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10월 1일 날 특사로 김일성의 특사로 박유루가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그거는 이미 29, 30일 날 박유루는 떠났다는 거예요. 네. 떠나서 그거는 이미 소련 측하고 이미 얘기가 된 거고 김구 원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또 뒤에 남겨놓고 시가전을 또 벌이게 됩니다. 9월 26일부터 시작은 시가전을 하죠. 네, 근데 북한군은 사실 그 서울을 쉽게 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직후부터 굉장히 많은 서울 시민들을 동원해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합니다. 그것도 바리케이트의 규모가 뜨문뜨문하는 게 아니라 200~300m마다 하나씩 꼬박꼬박 설치해요. 모든 주요 간선도로.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가전을 어떻게 북한군이 수행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군 병사들이 2, 3층만 되는 건물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격을 하고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하죠. 화염병 같은 거 다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군은 여기서 마치 스탈린그라드와 같은 전투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2, 300m마다 하나씩 있었던 이 바리케이트를 제거할 때 어김없이 그 주변에 무슨 건물들이나 이런 거 있었거든요. 거기서 격렬한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런 바리케이트를 하나 제거할 때마다 시간이 한두 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2, 300m씩 있으니까 환장한 노릇이죠. 그리고 또 그거 하나 제거할 때 총알 한 발, 하나 제거할 때 화염병 한 개. 와 정말 결국은 27일 자정에 완전히 탈환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미 해병대가 이 서울 탈환 작전을 기록한 이름을 보면은 배틀 오브 더 바리케이드라고. 그 바리케이츠가 주는 상징이 엄청나게 컸던 의미가 됐던 것 같고 27일 자정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 탈환 작전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그 완료됐다는 기준이 뭐냐면 더 이상의 북한군의 저항이 없어진 시점이었습니다. 적인 저항이 소멸됐죠. 네, 그 전에 탈환했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거는 지휘관이 판단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실제 전투는 이 시점에서 북한군이 이제 저항이 없을 때 완료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정식으로 28일 날 우리가 서울 수복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 날인 29일에는 서울 수복식을 갖게 되는 거겠죠. 네.
자, 인천 상륙 작전과 서울 탈환 작전,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꾼 첫 번째 터닝 포인트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네 분의 시각으로서 인천 상륙 작전을 바라보는 시각, 크로마이트 작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인천 상륙 작전은 위대한 작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세 역전의 효과를 가져왔었고 5,000분의 1을 뚫어낸 작전이었잖아요. 네네. 또 하나는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이 더 완벽한, 진짜 완벽한 작전이 되려면 결국 핵심은 서울 탈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서울 탈환에 무려 2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맥시멈으로 40km를 잡았을 때 너무나 많이 걸리면서 결국 성과를 놓고 봤을 때도 애매모호한 작전이 돼버렸던 부분이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봤던 부분이 이 15일에서 28일까지 13일이에요. 남쪽에 있었던 북한 주력군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을 완전히 넘겨버리는 시간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남쪽에서 끌려간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많은 불행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절반의 승리 정도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상륙 작전 만능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게 상륙 작전이 모든 것을 다 뒤엎을 수만은 없구나. 보통 우리가 상륙 작전은 대단히 결정적인 작전을 보거든요. 노르만디 상륙 작전도 그랬었고 인천 상륙 작전이 모든 전세를 바꿨다고 하는 건데, 과연 이런 상륙 작전이 진짜 모든 전세를 한 번에 엎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음부터 미군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대규모 상륙 작전을 잘 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결과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생각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접할 때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절반의 성공이다. 이게 좀 약간 아쉬움이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좀 많이 계속 들여다보면서 느낀 거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한미연합군의 한계이기도 했구나, 그 생각을 또 했습니다. 뭐 우리가 빨리 가고 싶었지만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적이 너무 완강하게 저항한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극복할 수 없었던 한계들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선배님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셨다, 그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희생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스미스 대위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해병들도 있고요, 민간인들도 있고요. 저는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떠나서 그 자리를 지날 때나 그 해, 연도 혹은 뭐 그 날짜를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기억하게 된다면, 그때 뭐 감사의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을 한 번쯤 가져본다면 그게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메가더가 남긴 어록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비화가 있다면서요? 저도 예전에 인천 상륙작전 뭐 책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최근 아닙니다만 2000년대 들어와서 뭐 새로운 회고록이 나왔는데 메가더의 참모 중에 한 분이 쓴 책에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발견해갖고 이건 한번 소개해볼 만하겠다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미 몇 화 전에 다룬 얘기죠. 딱 참모총장들 불러놓고 거기서 브리핑해갖고 오케이 사인을 받았을 때, 야, 아픈 애가 작전 이렇게 할 거야, 멋있지 않냐, 막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자랑한 게 뭐냐면은, 이 회고록을 남긴 참모분에게, 야, 이제 인천은 세계 역사상 22번째 위대한 전투로 기억될 거야. 아니 뭐 예매하게 그게 뭔 말이에요? 첫 번째도 아니었네요. 에? 22번째요? 아니 10번째 안에 안 될 거면 얘기를 하지 말든가. 22번째는 도대체 뭐예요? 그래요. 저도 그래갖고 웬 뚱딴지 같은 22번째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메가더의 생각이 아주 참 기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원이 있습니다. 미 육사를 나온, 웨스트 포인트를 나온 생도들이라고 하면은 항상 육사에서 가리키던 15대 위대한 전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1851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크리시라는 사람이 쓴 The 15 Decisive Battles of the World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15개의 결정적인 전투, 그 당시에 거의 육사의 필독서로 꼽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 육사생도라면 앞에 15대 전투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메가더가 학교장 할 때 딱 그 자기가 강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19세기 중반에 쓴 거니까 거기서 끝내기엔 좀 그 뒤로도 중요한 전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가면서
그래 한 1차 대전에서 5개 정도는 더 집어넣어 주자. 그럼 20개가 되네요. 이제 그래 19번째는 뭐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고 20번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야 막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또 궁금해져. 아니 장군님 21번째는 뭔가요? 그래서 21번째 필리핀 전투, 네이트 전투, 자기가 했던 그렇죠. 거. 나 그랬을 줄 알았는데 네, 마닐라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겸손하게 거기서 꼽은 게 바르샤바 전투를 얘기했다고. 되게 독특하네요. 네, 되게 독특한 부분인데 바르샤바 전투라는 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때 폴란드가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곧장 적백내전을 끝낸 붉은 군대들이 신생 폴란드를 침공을 해왔죠. 네. 바르샤바 목전까지 몰려온 붉은 군대, 투아첵스키의 군대를 갖다가 피우스츠키 원수가 역공을 펼쳐갖고 여기서 완전히 이 소련군을 묵사발을 냅니다. 그래갖고 우리 얼마 전에 8월 15일에 우리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에서 퍼레이드 하는데 나왔다는 그런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바르샤바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 그 다음이 인천이 될 거야. 참 아이디어 독특하다. 이거 하나하나 꼽은 거 하나가. 그러면서 그 정점에서 딱 인천이란 마침표를 찍은 것이죠. 인천 상륙 작전과 서울 탈환, 크로마이트 작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뭐 네 분의 시각으로 한번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제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학교 일이 좀 더 많아지고 해서 사실 이 역전다방에 계속해서 좀 출연하기가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넓은 시각, 또 더 깊은 시각을 가지고 언젠가 또 이렇게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청일전쟁은 재밌을 것 같죠? 박 원장님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허합니다. 이렇게 역전다방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제 6.25의 제2막 바로 북진인데요. 북진을 하기 위해서는 뭐 보급도 그렇고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체력 조금만 보충해서 11월에 북진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만 쉬고 올게요.